예술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요즘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천착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뜨거운 논의와 행태는 아름다울까요? 그렇다면 예술과 아름다움이란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예술에 관한, 아름다움에 관한 저 추상적이고도 어려운 이야기를 정면으로 펼쳐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일 자체가 용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논객으로, 언어의 투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본업은 미학자, 즉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일 겁니다. 최근에 미학 에세이라는 신간을 펴내신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잠시 뒤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 국민TV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가.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네. 교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텔레비전이어야 되는데 저의 귀여운 표정이 나갔어야 되는데. TV가 이제 개국을 하면은 바로 또 모시겠습니다. 예, 빨리 예. 나와주시고 그때는 핸드폰 연락을 좀 잘 받아주시길. 예.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문자를 확인을 안 하니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예. 빨리 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학 에세이 최근에 내셨어요. 예. 일단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20일에 연재했던 꼭지들을 묶은 거고요. 신의 20일에요. 예. 예, 요즘은 좀 미학이 조금 권태기라고 할까? 뭐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네. 8, 90년대 왜 프랑스 철학이 밀고 지나간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권태기를 견디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이슈들, 네. 또는 내가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들, 또는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네. 파편적으로 이제 글을 썼고요. 그 다 쓴 다음에 이제 분류를 했어요. 한 10개 정도 주제로 분류를 했고, 네. 제가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네. 시대니까 그 기술 미학이라 그래요. 테크노 에스테틱 그런 관점이 하나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데, 라캉 말이죠. 정신 분석. 라캉. 예. 그래서 그 죽음의 충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성욕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조히스트 있잖아요. 자기 파괴. 예. 그 옛날에 태어나기 이전에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예술 작품들을 분류한 꼭지. 가령 모차르트가 그 똥에 관한 농담들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고상한 걸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뭐 김삿갓 같은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또는 무슨 오줌을 가지고 회화를 한 사람이라든지 앤디 워홀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다룬 꼭지가 있고요. 죽음의 충동과 연관시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미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미학하고 서양 미학이 워낙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서양 미학의 개념 틀을 가지고 한국 미를 설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꼭지를 좀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하의 삽질 미학 뭐 이런 거. 각하의 삽질 미학.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미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런 관점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산업사회하고 예. 우리가 지금 탈산업사회잖아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예. 정보사회잖아요, 지금은. 이게 그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산업혁명 당시에는 일단 기계부터 만들어요. 인공이 먼저입니다. 거기다 살아있는 인간을 뜯어 맞추죠. 네. 그러니까 포드 시스템처럼 뭐 이렇게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디지털 기기를 보세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상수가 인간을 상수로 놔요. 그다음에 기계를 거기다 이렇게 뜯어 맞추죠.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당시만 해도 일단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끔 마구마구 뜯어 고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예컨대 막 숲이 있다.
숲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 A, B를 잇는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니까 숲을 네. 뚫어서 길을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탈근대는 그게 아니라 자연이 상수고 우리가 기술이 거기 적응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각하의 그 삽질 미학 이게 근데 이제 개발 이데올로기고 미학적으로 보면 그 이제 해겔 미학까지 올라갑니다. 한 200년 묵은 생각이죠.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한번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그랭이법이라 그래요. 예. 보통 우리나라 건물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연석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석이 쭉 올라가지고 위에서는 인공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인공과 자연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네. 네. 그런데 보면 생각해 보면 자연석은 울퉁불퉁하고 인공석은 매끈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위를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인공석을. 네. 근데 우리나라 그랭이법은 그게 아니라 인공석의 아랫부분을 그 자연석에 맞게끔 울퉁불퉁하게 파요. 그래서 딱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 건물들 보면은 주춧돌과 그 기둥이 만나는 지점을 보세요. 아니면 불국사가 가지고 기단을 보세요. 도로 네.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자연과 인공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그 자연에다 우선권을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요구해요. 밀어버리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 자연성 모습대로 까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탈근대적인 모형이어야 되고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각하는 완전히 그걸 뒤집어 버리신 그렇죠. 그러니까 역발상의 어떤 창조적인 미학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보 사회로 완료를 했거든요. 이행을.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권 때는 뭐라 하냐면 지식 기반 사회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생산의 단위가 지식이라는 거죠. 정보라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나 아다시피 IT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각하가 딱 삽들고 나타나가지고 이걸 갖다 일거의 패러다임을 과거로 돌려버린 거죠. 일종의 가치 전복이었군요. 그렇죠. 각하 머릿속에 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삼성하고 애플의 소송전도 나름 분석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같은 보면, 맥락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 삼성하고 애플은 제가 볼 때 공생 관계예요. 왜냐하면 애플은 삼성의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근데 삼성은 애플의 이제 디자인과 그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애플샵 만들면 삼성샵 만들고 그쵸.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비교해 본 거 보니까 광고까지 베꼈더만. 근데 이제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삼성은 기술 패러다임인데 반해서 애플은 예술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라는 CEO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잡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희는 사업가라는 느낌인데 네. 잡스는 예술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제 패러다임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좀 뒤진 거죠. 그거를 삼성이 나름의 방식으로 맹추격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서로 소송전이라는 싸우지만, 전쟁이 네, 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기술 소송 걸고 저쪽 네. 삼성은 이쪽에서 이제 예술 소송이죠. 디자인 소송 걸고. 근데 사실은 둘이 이제 공생 관계고 그런 가운데서 투닥투닥거리는 거라고 봐요. 사실 기술과 예술의 통합. 그게 이제 제가 말한 테크노 에스테틱이죠. 예. 누가 이길까요? 아니면 누가 이겨야 마땅할까요? 이 삼성이 질문이 좀 약간 바보스러울까요? 예, 약간 뒤져 있죠. 삼성이 약간 뒤져 있는 부분이 있어. 패러다임 하나가 뒤져 있는데 그렇다 네. 해서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 사실 뭐 우리가 판타지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예.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기술적 판타지이기 때문에 기술은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공생 관계고 서로 다 말지 않을까 저는 투닥거리다가. 저러다 말 거다. 근데 예. 이제 삼성도 빨리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잡스가 지금 죽은 다음에 좀 흔들리잖아요. 네. 예. 예술과 정치의 관계 얘기하신 대목의 한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적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거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세우면서 기대했던 자유, 평등, 형제의 세상은 바리케이트 이쪽과 저쪽의 민중이 서로 연대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이번 선거가 사실은 거의 이길 뻔한 선거를 놓친 거잖아요. 네. 근데 놀랬던 건 이제 50대죠.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싹 돌아선 가니까. 그 세대. 그게 왜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이 하는 꼴이 좀 재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독선적이고 뭐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고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갖다 수국 꼴통이라고 이렇게 예. 놀리는 경향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놀리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설득할 의사가 우리한테 있었나. 할 때 그런 의사도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소소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잘못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랄까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편 있죠. 진영 논리 우리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편 내 편을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보편 타당성의
서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설득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런 반성들을 좀 했던 거죠. 뭐 저 스스로도.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이쪽 진영 소위 말한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어떤 그 정책적인 무기들이요. 예. 그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설득해야만 할 정도로 이쪽으로 심하게 가 있었던 건지 자체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그 어떤 건강한 균열 자체를 그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조금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너무 아름다운 원칙적인 말씀 아닐까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이슈 파이팅에서 이제 졌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나라당 색깔이 빨 같은 얘기잖아요, 깃발이. 네. 그러니까 복지이게 원래 이쪽 담론인데 그걸 한나라당이 먼저 가져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요. 그렇죠. 경제민주화는 예. 이걸 다 그쪽에서 가버리고 공천도 사실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때 새누리당이죠. 예.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새누리당이 낫다는 퍼센티지가 좀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일단은 잘못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태도 문제도 있었어요. 어차피 이편 저편 된 사람들 생각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그 중간에서 이편도 될 수 있고 또 저편도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느 쪽이 뭐 새누리당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니까 그랜다 하더라도 욕을 안 먹는데 원래 이제 진보 개혁은 원래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타격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단 말이죠. 쟤들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그랬을 땐 둘 다 비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반성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럼 반대 진영 보수 진영의 태도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잘했죠. 예컨대 뭐죠 새누리당에서 이준석하고 뭐죠 이상돈 씨 예. 앞세워가지고 뭐랄까 이미지 쇄신을 했잖아요. 뭐 지금 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만 뭐 예상대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욕을 안 먹어요. 이만희 씨 보세요. 그때 소송까지 걸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약간 친자 문제. 근데 최동욱 딱 걸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은 그런 걸. 지금의 시국에서요. 바로 예. 지금, 바로 오늘, 어제 오늘의 시국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 요소는 뭘까요? 뭐, 진영을 떠나서요. 정치가 막장 드라마가 된 거죠, 지금. 출생의 비밀 나오고. 뭐. 출생. 뭐 동아일보인가요? 거기서 뭐 자기가 아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쓰고. 예. 또 보니까 또 무슨 뭐 최동욱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칭한 거죠. 이제 그런 글들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완전히 뭐랄까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에서 아까 NLL 가지고 자꾸 우려먹는데. 네. 그거 지금 국물 다 나가지고 국물 다 빠졌는데도 계속 우리고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정치가 굴러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없죠. 모습을. 네. 예. 삼류죠. 나의 비밀 이런 건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나와? 예, 다른 구절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좀 언급을 해볼게요. 남영동 대공분실, 이 건축가 김수근 선생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현대 예술이 그 특성상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움마저 또 예술마저 그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원래 현대 예술은 예. 고전 예술하고 달라요. 고전 예술은 쾌감을 주거든요. 예. 현대 예술은 짜증을 줍니다. 현대 음악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5분도 못 들을 겁니다. 현대 예술 같은 현대 회화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초창기에는 이제 큐레이터들이 이제 전시가 끝나면 큐레이터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작품에 붙은 침을 닦아내는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 예술은 사람들이 익숙한 코드를 깨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감성적인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지성적인 쇼크를 줍니다.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괴롭죠. 어려운 책 읽는 것처럼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발상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현대예술이 어려우니까 그걸로 사람을 고문하는 게 어떻겠는가. 실제로 고문실을 만들었어요. 이게 색깔 테러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 대공분실 있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 네. 거기서 이제 김근태 씨가 고문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유명한 김수근 씨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건축의 대가라고 하는. 예. 물론 가보셨죠, 교수님? 저 지나다는 봤죠. 근데 안에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가서 한번 오래 머물러 봤어요, 일부러. 네. 거의 누구나 가볼 수 있잖아요. 고문실로 향하는 이 원형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는
공포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 네. 그거를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만들었다고는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데 좀 말씀하시기 민감한 대목 아닌가요? 그 두 가지가 입증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다. 아. 현대 건축이.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현대 건축의 문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는데, 예. 그게 아주 묘하게도 그 고무실이라는 예. 그 용도하고 착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 건축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재밌는 주제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책임을 의도하고- 묻긴 힘들다고 봐요. 그런 아, 것들은. 그거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야 할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김근태의 그 고문 사건 일어나기 전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겪었으면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김수근 선생의 수많은 건축물 작품은 대부분 관련 논문이,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은 유독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김수근을 좋아하는 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 용도가 워낙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인 것 같고. 근데 그분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히틀러 얘기하는 슈피어라는 네. 그 건축가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열성은 아니지만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 때 많은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또 거기에 협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교수님이 예술적이라는 거, 아름답다는 거, 미학자시니까요. 예. 그 뭘까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술하고 아름다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예. 19세기까지의 관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현대에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죠. 예. 사람들이 흔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깨버리기 때문에 지적인 쇼크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미로. 네. 쉽게 풀리고 나중에 100점 딱 맞으면 기분 되게 좋죠. 그게 고전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인데 예. 1시간을 풀어도 안 나오는 거야. 2시간 풀어도 안 돼요. 그럼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고. 예.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는데 결국 풀렸어요. 그때 느낌 어때요? 그냥 쉬운 문제 하나 맞추는 거랑 다르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쾌감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딱 이해하게 되면 이제 딜라이트죠. 이제 연락. 이게 이제 현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네. 감정에 이렇게 호소한다라기보다도 예. 지성에 이제 호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좋아해요. 예컨대 피카소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제 대중들도 좋아하잖아요. 몬드리안이 뭐 이런 사람들, 칸딘스키니. 그런데 이제 음악은 또 달라요. 음악은 아직도 대중들이 못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은 뭐 이 그림에 이렇게 딱 한 번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음악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30분이죠, 그렇죠. 40분. 예. 고문이죠, 고문. 그렇군요. 쉽게 좋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요즘에 이 사회상하고 현대 예술하고 좀 통하는 게 그래서 있는 이제 거네요. 현대 예술하고 이제 대중이 싸우는 거예요. 예. 현대 예술은 지금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네. 대중들이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죠. 저것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거고. 영화도 보면은 영화에서도 이른바 실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하잖아요, 대중들이. 네. 대중들은 역시 헐리우드 영화나 상업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투덜거리는 거, 이 비평가 놈들이 권하는 영화는 절대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많은 영화를 봤고 많은 영화 이론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가 뭐가 낡은 거를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영화를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게 별로 새로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새롭게 착각을 해주고 좋아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들이 붙는 겁니다.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트윗을 한번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도친 말씀 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이 예전에 NLL 대화록을 선거 유세에서 읊었던 거. 네. 언급하시면서 뭐 실종됐다 어쩐다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실종됐었다는 걸 가져가서 읊었던 그 사람이 네. 뭐 범인 아니냐 뭐 네. 이런 취지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즘 이 논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예. 또는 포기한 발언이 있느냐 예. 둘 다 없거든요. 그리고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죠. 네. 그분이 이제 뭐 며칠 전에 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랑 뜻이 같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껏 하다 그래서 NLL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논쟁이에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우려먹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록이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대화록이 실종된 게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세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실종할 수도 없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감출 의도가
있었으면 국정원 번호 파기했겠죠. 그걸 없애라고 나머지는 국가 기록 물론 묶어놓으면 어차피 남들이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후임자가 보게끔 국정원 걸 만들어라.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사실 사소한 문제가 이제 남은 건데 전체 본질은 유시민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200 몇십 분이죠. 226분인가? 예. 굉장히 긴 대화를 126분인가 하여튼 굉장히 긴 대화를 한 거거든요. 두 정상이. 그리고 거기서 그 NLL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죠. 우리 입장에서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굉장히 잘 됐단 말이죠. 이게 그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굉장히 역사적인 대화였는데 네. 앉아가지고 뭐 사초 실종이니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좀 한심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분히 상식적인 차원 같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선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리지 검찰에서 않지 한다고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대로 예. 되겠어요? 최동욱도 갈렸고 이제.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모습들은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요즘 발언. 아니 특별히 언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떠드는 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대만은 이미 끝났거든요. 예. 대만 이미 끝났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알고 남은 것은 의미 규정이죠. 그걸 갖다 국가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에 대해서 헌의를 베푼 거거든요. 호의를 베푼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남북관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호의인데 그 호의를 악의로 지금 갚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담이 굉장히 잘 된 회담이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NLL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거잖아요. 어차피 다뤘다는 자체가 예. 그 문제는 언젠가 다시 불거져요. 예.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갖다 새누리당이라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한단 예.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오는 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연평도 포격이 오고 또 연평 해전이 오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법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의죠. 이런 경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족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런 호의를 베푼 거고 또한 그 기록 문화를 남긴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뭐하러 남겼겠어요? MB는 거의 안 남겼더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새누리당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집권당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집권을 하려면 남북관계 문제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놨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대화해요, 자기들은. 김정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거예요? 그것도 누가 까면 어떨 거야. 그렇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자고는 하기 좀 엄해진 상황이죠. 지금 불가능. 이게 왜냐하면 MB 정권은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 동결 상태였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MB하고 노무현 정권 사이에 그 중간 지점이었어요. 애매모호하게. 네. 원칙과 신뢰가 어쩌고 저쩌고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 DMZ까지 하는 거 더 나간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딜레마예요. MB 아니면 일로 햇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딜레마인데 이게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MB 노선을 지금 회귀한 겁니다. 회귀. 북한도 이제 처음에 딱 보고 좀 달라 보일까?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 가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딱 내밀었더니 거꾸로 받아버렸잖아요. 예. 이산가족 한 다음에 직후에 하자라고 먼저 이쪽에서 제안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이 앞당기자 그랬잖아요. 금강산 회담을. 앞당기자고 했으면 앞당기는 게 곤란하다. 그냥 원래 우리가 제안한 대로 하자. 네. 이랬어도 문제가 될 판인데. 아예 안 그걸 안 아예 한다. 뒤로 예. 넘긴 거야. 거꾸로. 예. 그러니까 북한이 황당한 거. 어쩌 저것들 봐라. 그래서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한 거죠.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라고 MB 정권하고 크게 차이가 없구나. 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한테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니네들하고 안 놀고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네. 그때 이제 캐리가 앉아가지고 불가침 조약도 맺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일종의 통미봉남 상황으로 슬쩍 흘러가는 거죠. 이 책 얘기를 하다가 잠시 시사에 관한 얘기 여쭤봤는데 대답을 또 잘 해주셔서 국민 감사합니다. TV가 이래서 예. 문제예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해. 자, 마무리는 책 이야기로. 네. 미학 에세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은 책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정치 행위도 그렇고 학술 행위도 그렇고 대중에게 닿는 메시지, 간명한 가장 선명한 차원의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던지시고 싶은 메시지 아주 쉽게
요약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무슨 그 책 예.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같은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에세이라는 형식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직한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가 취한 주제라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늘 주변에서 보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미술관에서 보거나 아니면 삼성 애플 문제라든지 네. 뭐 4대강 문제라든지 예. 또는 뭐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을 때 그걸 통해서 얻는 어떤 개별적인 정보 같은 건 많이 잊어버려요. 책 읽고 나서 저도 한 2, 3일만 지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각이죠. 더 예리하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시각을 조직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꼭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면 허수아비 같은 거 있잖아요. 허수아비가 참새를 쫓는 건가? 네. 뭐 이런 거라든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좀 더 깊이 보고 남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다른 견해를 갖는 훈련을 하게끔 도와준다고 할까? 뭐 그게 주제라면 주제겠죠. 그 여러 가지 관점을 탐구해보는 것도 미학 에세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얻으실 예. 수 있는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미학 에세이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